네, 해수욕장에서 자릿값 내라고 요구받는 일이 종종 있죠. 이거 내는 게 맞는 건지 망설이다가도 딱히 따져 물을 근거가 없어서 돈 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선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휴가 계획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오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겁니까? 좀 허무한 답변인데요. 자릿값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자릿값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신 물품 이용료인데 파라솔 요금, 저게 대표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런 거를 준비를 해가면 돈 낼 일이 없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파라솔을 내가 펼쳐서 쓰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덩치 큰 분들이 와서 네. 이거 치우라 혹은 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시하고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이라고 있는데요. 3조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산이니까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좀 중요한데요.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 법이 동시에요. 지자체가 해수욕장 시설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경포대, 대천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은 상업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파라솔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업구역 안에서 파라솔을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하고 그 밖에서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개인 물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일반 구역 얘기고요. 네. 근데 이게 해수욕장마다 다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마음이거든요. 해운대를 보겠습니다. 일반 구역은 물론이고 상업구역 안에서도 개인 물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개인 물품을 쓴다고 돈 내라고 한다. 그렇게 못 쓰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구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팩트체크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경포대나 대천 해수욕장은 상업구역 안에서만 개인 물품 못 쓰게 합니다. 정리하면은 상업구역 밖에서는 무료입니다. 자유로 쓰시면 되고요. 안에서는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결국 돈을 안 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업구역만 벗어나면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 구역이 가장 명당 자리 아닙니까? 제가 해운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자릿세가 없다면서 왜 자릿세 하는지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저 하얀색 사각형 보시면요. 저게 다 상업구역입니다. 백사장의 거의 대부분인데 일반 구역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저기 중간에 행사존이나 워터파크 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행사존, 워터파크존 대체로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방문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든지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면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자릿값이 없다고 하지만 자릿값을 사실상 내야 하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셈인데요. 네. 또 다른 해운대 백사장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솔이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저게 다 상업구역입니다. 파라솔 숫자로 2008년에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무료 공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되기는 하지만 안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군요. 그리고 또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냐, 바가지 아니냐 이런 불만도 늘 있어 왔는데요.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요금은요,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지자체가 그때 물가에 따라서 바꿉니다. 네. 이게 해운대의 올해 이용료입니다. 파라솔이 8,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사실상 합법적인 자릿값인 것이고 이보다 많으면 바가지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해운대,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의 물품 이용료를 팩트체크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해수욕장은 공유지란 말이죠. 그런데 해수욕장의 대부분을 상업구역으로 둔 것, 물론 법으로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수익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자체가 위탁을 한 공익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 정도만 지자체가 가져가고요. 그래서 수익금 운영이 과연 이 공익 성격의 단체, 그러니까 지자체가 선정한 이 단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금지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 활동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니스, 프라이빗 비치와 퍼블릭 비치를 비슷한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공간을 무료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 눈에 띕니다. 네. 해수욕장 운용이 뭐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는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팩트체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보면 운전 모드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습, 냉방, 송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습으로 하면 전기 요금이 훨씬 덜 든다라는 이른바 양심 고백이 최근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짠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것을 포함한 다른 내용까지 해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꽤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또 들고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 양심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에어컨 기사가요. 양심 고백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출처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시원하라고 산 제품 제가 일러준 대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풀파워 강력 냉방, 요금 잡아먹는 주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제 때문에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귀가 좀 솔깃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봤는데 그 다음이 더 그러네요. 네,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제습으로 하루 24시간 한 달을 사용했을 시에 13,000원에서 최대 28,000원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글쎄요. 그 제조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달에 13,000원 이게 진짜라면 이거 뭐 누구나 다 그 제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예. 퇴근하고 이 글을 믿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제습 모드로 에어컨 돌리고 그런가요? 자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템을 발제한 모양이죠. 오대영 기자가. 근데 취재한 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속설의 전제가 뭐냐?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낮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실험 결과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방과 제습 어느 쪽이 유리하냐? 52.8제곱미터의 30평형대 아파트 거실 정도의 규모로 재현을 해서 1등급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예, 예. 2시간 정도를 했는데 한 번은 냉방으로 또 한 번은 제습으로 했고 현재 온도가 27도인데 24도까지 한번 낮춰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비교했을 텐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뭐 금방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예. 논문 그대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대한설비공학회 발표 논문 2015년도자입니다. 빨강색이 냉방으로 했을 때고요. 예. 파란색 위에 그래프가 제습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7도로 시작해서 24도를 향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온도가요. 예. 온도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마지막 2시간쯤 됐을 때는 거의 24도를 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온도만으로는 크게 양쪽의 차별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냉방이든 제습이든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온도를 내리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온도 면에서만 보면 냉방과 제습이 별다른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지금 그래프 하단을 보시면 또 다른 그 점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빨간색 아래 면적, 그러니까 빨간색 점선의 아래 면적들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냉방을 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고요. 예. 파란색 점선의 아래 면적들을 다 합치면 그게 제습 때의 전력 소비량입니다. 예. 그 육안으로 보기에도 패턴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 면적이 비슷해 보이는데 논문을 쓴 쪽에 물어봐도 이 면적이 거의 같다라고 해서
다시 얘기해서 양쪽 그러니까 냉방과 제습의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같았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놀랄 만한 결과란 게 이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제습과 냉방의 전력량이 같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동일한 시간을 쓰면 같은 요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에어컨 기사의 양심 고백에서는 제습 모드로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써도요. 13,000원에서 28,000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희가 요금 추정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예. 4인 도시가구 봄, 가을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산자부에서 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벽걸이형 또 스탠드형으로 나눠서 조사해봤더니 예. 예. 하루 종일 제습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돌렸더니 벽걸이형 42만 7천 원이 꽤 나왔습니다. 나오네요. 예. 스탠드형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달에 예. 13,000원이라는 금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무려 80배 차이까지도 났는데 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요 변수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그 조사한 건 좋은데 이것도 24시간 한 달 내내 튼 걸 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걸 뭐 24시간 다 틀리는 물론 없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것만 놓고 보자면 요금 폭탄으로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24시간 다 안 틀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습 기능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습 기능이나 냉방 기능이나 요금은 거의 같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 예.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근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력 소비량과 24시간 하루 30일을 곱해서 거기 여기 보면 518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518이 에어컨을 통해서 나온 전력의 소비량이고 저 앞에 342는 봄, 가을 평균 한 달 동안 쓰는 전력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기 사용료에다가 에어컨 사용량을 더했더니 저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에어컨 사용량만을 계산했을 때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 제습이라고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사실 집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할 때 주로 제습으로 해놓긴 하는데 물론 그게 덜 들어서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기왕이면 제습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돈은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에어컨 제조사에서도 이건 인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에어컨 기사 양심 고백이라는 게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데 예. 냉방과 제습의 기능에 왜 차이가 나느냐,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왜 나지 않느냐를 봤는데 예. 그 원리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냉각제가 액체로 바뀌었다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예. 냉방이나 제습이나 냉각 원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가동하다 보니까 똑같은 전력이 소비되고 똑같은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에어컨 제조사 두 곳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예. 이게 맞다. 그리고 양측의 금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양심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팁은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제습 기능을 하면 쾌적함은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예. 금액과 전력 사용 면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오늘 팩트 체크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대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국 맥주는 싱겁고 밍밍하다. 그래서 소주를 타먹는다. 심지어 한국 맥주는 토닉워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맥주 제조사가 이렇게 잔을 만드는가 하면 이런 합성어도 나왔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자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심해서 맥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다른 이유는 없는지 팩트체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 기자, 우선 맥주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석권한 상태죠? 네, 국내 점유율이 90% 이상 되는데 한번 보시죠. 네, 91.5%입니다. 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 칠성음료가 메이저 3사고요. 네. 나머지 수입 맥주 및 기타는 8.5%인데 한국 업체 동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한국 맥주를 선택은 하면서도 맛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군요. 네, 어제 공정위원회의 공청회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너무 일률적인 맛이 밍밍한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규제가 심해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 구조에 맞춘 어제의 결론과 달리 저희는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맥주가 뭐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메가와 물, 효모, 홉을 합쳐서 발효시킨 걸로 규정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주세법에서 같은 내용을 저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고 해서 맥주니까 독일이나 우리나라 다를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 법에 또 다른 개념의 맥주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메가 옆에 아주 많은 혼합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혼합물을 넣어도 맥주가 됩니다. 네, 맥주에 감자, 캐러멜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저 1번 또는 2번에 같이 함유해도 맥주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맥주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맥주의 맛은 메가와 다른 저런 혼합물을 얼마나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좌우되는데 현재 우리는 메가를 10%만 쓰고 나머지는 혼합물로 채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반면에 일본은 66.7%를 넣어야 되고 독일은 100% 메가를 써야만 맥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데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현재 적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우리만 적은 겁니까? 네, 우리의 맥주 제조 기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때까지 갑니다. 한국 최초의 맥주 공장은 1933년 일제가 세운 영등포의 조선 맥주 그리고 쇼와 기린 맥주입니다. 지금의 하이트와 오비의 전신입니다. 네. 당시에 이 공장들은 일본 그 규정에 따라서 메가를 66.7% 다시 말해서 3분의 2를 의무적으로 넣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광복 이후인 1948년 주세법에는 그 비율이 50%로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10%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 맥주가 싱거운 이유가 메가 비율을 법에서 계속 낮췄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10%만 메가를 넣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주를 들고 가면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맥주가 아닌 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최소 70%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맥주의 함유량이 확인이 쉽지 않다는 건데 현행법상의 맥주의 성분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 뒷면을 보면은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함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는 여기에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수입산이라고 해서 94% 저건 이제 원산지 표시고요. 네. 나머지 메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표시를 안 해도 무방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어렵사리 구한 자료에 따르면 네. 80% 이상 넣었다는 함량을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제품 종류가 늘어나서 올몰트 맥주라고 해서 메가 100% 맥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맥주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라거 방식의 맥주는 70% 정도를 넣는다고 업계에서는 저희들한테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메가가 100%다라고 만약에 치더라도 꼭 풍미가 진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인데요. 한쪽 잔에는 커피 분말을 1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잔에는 2스푼을 넣습니다. 다른 첨가물은 없고 동일한 양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진할까요? 뭐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렇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 100% 원두 커피는 둘 다 100%지만 들어가는 양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가도 마찬가지로 100%더라도 그러니까 순도가 100%더라도 그 메가의 절대량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진한 맛을 내는 맥주는 메가가 많이 또 옅은 맛이 나는 맥주는 메가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제조사들은 투입량에 대해서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했습니다. 네, 그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투입량이 결국에는 맛의 차이를 좌우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메가의 비율 그리고 절대량이 좌우를 하는데 여기에 탄산수를 언제 투입하느냐 또 얼마나 넣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한국 맥주는 보통 탄산가스 많이 들어간다, 네. 물 많이 탄다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맛이라는 게 매우 상대적이고 또 진한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청량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메가를 무작정 늘리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왜 우리는 다양한 맥주를 맛보지 못했느냐라는 건데 공정위는 어제 규제를 근본 원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법에 미비점이 혹시 있지 않은지 또 역사적인 잔재가 있지 않은지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전에 한 외국 기자가 대동강 맥주가 더 맛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더 맛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대동강 맥주는 좀 제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맛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맛있다 없다 이것도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니요,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자 몇몇 언론이 올 여름도 불가마 예고, 찜통 예고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4월에 더우면 여름에도 폭염이 온다 이렇게 들리죠. 하지만 저희가 최근 20년 동안의 기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4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자주 있었습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4월에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는 날이 있었던 해는 20년 중에 14개 연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7도 이상인 날이 있었던 해는 11개 연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일어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언론 보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4월의 고온 현상에 대해서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982년 4월 24일자입니다. 기온은 벌써 여름. 1988년 4월 기사에는 29도로 초여름. 2009년 4월에도 이상 기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4월의 고온 현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가깝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4월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덥겠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나왔죠? 네, 하지만 봄의 더위와 여름의 더위에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역대급 폭염이라 불리는 1994년과 2016년을 보겠습니다. 4월에 일시적으로 2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폭염 일수는 29일과 24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월 최고 기온이 29도였던 2005년과 2015년을 보면 여름 폭염 일수는 6일, 8일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고온 현상하고 여름 더위는 뭐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기상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봤나요? 네, 기상청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4월에 덥다고 6월부터 8월까지도 덥다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4월의 반짝 더위와 한여름 더위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름 폭염은 장마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길어지는지, 기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기온만으로 올해 여름을 예측하기는 이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엔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이 날것으로 먹다 보니까 각별히 조심하자는 얘긴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속설일 뿐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죠. 오대영 기자, 우선 궁금한 게요. 요즘 생선회가 잘 팔립니까? 올해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의 통계를 보면요.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겠습니다. 5월이 최저점이었고요. 장마 시즌인 여름에 판매량이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익혀먹는 생선까지 다 포함된 통계입니다만 절대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생선회의 수요도 크게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익혀 먹든 날로 먹든 생선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가 않은가 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 상황도 체크했는데요. 상인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오후인 걸 감안하더라도 이곳에 손님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체감하고는 거의 뭐 반절 이상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감각이 똑같은 생선을 똑같이 잡힌다해도 식감이 틀려요. 비 오는 날 회를 생선들 날걸 안 잡힌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옵니다. 네, 이 속설을 생각보다 많이들 믿고 계시는 건가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맞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 사진이 장염 비브리오균의 모습인데요. 네. 이 세균이 생선회의 장마철에 급증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이면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20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급증가를 하는데 기온이 높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온도가 오르는 만큼 생선회에도 식중독균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비브리오균이 증가하는 것과 우리가 먹는 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비브리오균은 생선의 비늘이나 내장, 아가미에 주로 침투를 하고요. 횟감인 생선의 근육에는 침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생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생충 전문가인 서민 당국대 교수는 기생충의 99%가 생선의 내장에 있다. 회로 감염될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나 비늘째 먹는 회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온은 그렇다 치고 습도는 어떻습니까? 후텁지근한 게 신선도에 도움될 게 없지 않습니까? 습도도 마찬가지로 기온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연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경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는데요. 온도를 30도로 고정을 시키고 습도를 바꿔봤더니 세균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노출 시간,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세균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회를 떠놓고 2시간 넘게 방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온다습이 세균을 증식한다는 속설은 참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물론 평소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검증할 속설은 뭡니까? 바닷물이 용승작용을 일으켜서 생선의 신선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고 그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층수가 위로 떠오른다. 그때 바닷물에 박테리아도 함께 떠올라서 어류에 침투한다라는 속설인데요. 그래서 장마철에 생선을 잡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바람이 이제 불면은 파도가 생기면서 회전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층에 있는 걸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순환을 해주면서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나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화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용승작용은 비보다는 바람으로 인한 거라서 팩트에서 좀 벗어나 있고요. 세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승작용이 신선도를 떨어뜨린다는 속설도 거짓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마철이면 어선이 출항을 못하니까 어항에 있는 오래된 생선으로 회를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심도 가질 만한데요. 네. 과거에는 출항을 못하면 기존에 잡아놨던 오래된 고기를 토대로 해서 생선회를 떴다고 합니다. 지금은 양식을 통해서 횟감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항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네. 다만 자연산을 고집하는 횟집에서는 출항을 못하면 오래된 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속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장마철 생선회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속설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리고 하지만 조리할 때 위생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